연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리는 10년물 장기채 금리입니다. 단기 금리로 장기 금리를 조절하고 싶은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책 금리로 시장 금리를 조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과거를 보면 실패를 했고 궁극에는 경기 침체를 불러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WTI 유가가 상승하면서 10년물 장기채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명목 금리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금리에서는 사실 실질 금리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실질 금리란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것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자, 은행 이자가 물가 오르는 수준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은행 이자가 4%인데 인플레이션이 5%라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손해인 것이죠. 이럴 때는 적극적인 투자, 위험자산 선호가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주식도 올랐고 부동산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0년물 물가 연통제 팁스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 금리가 플러스 2%입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큰 겁니다. 실질 금리 플러스 구간에서는 주식을 하더라도 짧게 트레이딩 영역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장기적인 대세가 전환되는 그런 상승장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정책금리와 더불어 연준은 QT, 긴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대차대조표인데요. 국채 보유 비중이 5조 달러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연준은 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만 하는 어찌 보면 소극적인 QT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채권의 디테일한 내용을 따져보면 10년 이상이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죠. 5조 달러의 채권 보유 현황에서 보시게 되면 거의 두 번째 수준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연준의 속내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그래프처럼 처음에 연준의 5조 달러가량의 국채는 줄었습니다. 당연히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는 QT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었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전반적으로 다 줄었음에도 지금 유일하게 기울기가 줄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파란 선이죠. 파란 선 보시게 되면 10년 이상의 국채입니다. 연준은 유동성 회수를 위해 갖고 있던 채권을 팔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상환만 하는 소극적인 QT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연준은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채권의 그래프입니다. 한 번도 연준이 줄인 적이 없습니다. 보시는 거와 차별이 돼 있죠.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연준이 22%, 해외 중앙은행이 30%, 보험연기금 펀드가 26%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해외 중앙은행들, 외국인이죠. 이거를 제외하고 미국 내 기준으로만 본다면 영준이 40%, 뮤추얼펀드 22%, 상업은행, 보험회사 14% 순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비중을 놓고 볼 때는 해외 중앙은행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면 최근 자료입니다. 23년 6월 기준으로 지금 7조 5천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7조 5천억 레벨이 높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장 높았을 때가 여 무렵인데 여기서 떨어졌고 다시 반등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판다 만다 얘기가 많지만 여전히 각국 중앙은행들은 미국채를 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앙은행은 살펴봤고요. 그럼 보험연기금 펀드는 어떨까요? 사실 국채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잡은 에셋 매니저들이죠.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운용사라든지 국부펀드, 연기금, 보험사 등은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죠. 이들은 장기 부채에 대해서 지금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채에 대한 롱 포지션이 자연스러운 그런 매수 세력입니다. 여전히 미국채는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국가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상당히 유리하고 매력적인 자산인 것이죠. 아무리 AAA 등급의 일반 기업체를 포함해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유럽 채권 등등
지구상의 어떠한 자산을 보더라도 미국 채권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연준이 QT라는 긴축 정책을 이어나가고 정책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원인, 지금 이렇게 채권을 팔면서 물론 10년물 이상의 채권은 팔지 않았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상환만 하는 소극적인 QT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크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뉩니다. 비용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오일 쇼크가 있죠. 197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꾸 이때랑만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으로 생기는 것이죠. 돈을 많이 풀어서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이런 부분으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8년도 이후에는 저금리와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성장 동력이 좀 약해진 구간이었죠. 저성장 국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을 역할을 담당을 해줬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리 성장이 완만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생겨난 게 미중 간의 무역전쟁, 환경 이슈, 공급망 차질, 셧다운 등등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죠. 최근에는 본격화된 정책들이 나옵니다. IRA, 칩보 등 미국 중심의 탈세계화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당장은 살기 위해서라도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됐었죠. 08년도에 대비해서 약 1.5배 정도의 재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것이죠. M2 통화량입니다. 유동성 M2 부분이 급증하게 된 원인, 결국 저는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통화량이 증가한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개인들에게 직접 공급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예전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를 유발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 연준은 은행을 통제하면서 다양한 은행들의 승수 효과, 즉 M2 통화량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08년도부터 M2의 증가량을 보시게 되면 완만합니다. 이때의 기울기랑 다르죠. 결국에는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고 모두 유동성 증가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BTFP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드렸지만 상반기 유동성이 늘어난 부분은 연준이 아니고 BOJ가 원인입니다. 관련 영상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연준의 자산 증가보다는 금융 시스템이 아닌 직접적인 개인들에게 돈을 공급함으로써 나타난 급격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왜곡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함께 겹쳐진 게 지금의 물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연준이 이렇게 국채를 줄이면서 자산을 줄이면서 지금 긴축으로 이어간다고 당장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글쎄요. 인건비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6월달 이민정책이 폐지가 됐죠. 결국에는 노동자들도 빠르게 지금 미국에 투입이 될 것이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둔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모두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 노동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해결돼야 물가가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에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가파르게 오르는 임금 상승, 결국에는 미국들의 이민자 문제, 그 부분이 빠르게 시장에 투입되면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시면 연준이 코로나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자산이
대략 4조 2천억 달러 규모죠. 이게 코로나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9조 달러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양적 긴축을 통해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소각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10년 이상의 장기채는 오히려 줄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장기채 수익률은 가계, 기업 전반에 있어서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 ISM PMI라든지 S&P 글로벌, 마켓의 PMI 모두 제조업의 붕괴를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서 서비스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게 주택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면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집니다.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연준은 기본적으로 수익률 곡선을 좀 더 완만하게, 플랫하게 평탄화시키고 만들고 싶은 유인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연준이 그나마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장기금리가 단기보다 낮은 구간에 유지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단기채권의 수익률은 높아졌죠. 이렇게 높아진 금리가 장기채권의 수익률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준은 장기채권을 매도하지 않으면서 장기채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수익률 곡선이 완만하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소극적인 QT를 하면서도 10년물 이상의 채권을 줄이지 않는 연준의 속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제약적이고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경기 침체라는 상황을 배제해 놓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연준이 어떻게 이 자산을 축소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QT 플러스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장기채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면 연준은 마냥 둘 수는 없습니다. 일본처럼 수익률 곡선 통제를 할 수도 있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급 준비금입니다. 일단 연준과 상업은행 간의 입장이 큰 것이 지급 준비금의 하한선이고요. 연준은 금융 시스템의 적정한 지준 규모,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조 3천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GDP 대비 약 10%나 8%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긴축의 목표가 지급준비금이 2조 4천억, 2조 3천억 달러까지 떨어지는 것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은행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은행들은 지준이 1조 달러 수준만 있어도 자체적인 유동성 니즈를 충족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지급준비금 하한선과 많은 괴리가 있죠. 은행들이 안전적으로 판단하는 최소한의 지준 규모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연준은 은행 이외에 단기 시장에서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레포 시장을 이용하는 금융기관까지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은행 입장에서는 1조 달러 수준의 지준이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연준은 2조 3천억 달러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은 1조 달러 이상의 지준은 불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죠. 오히려 자본 부담을 늘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1조 달러 이상의 지준은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SLR 규제까지 자본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자 하는 요인이 아주 크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은행들은 꾸준히 SLR 규제 완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꾸준히 높은 수준에서 제약적인 상황까지 오르게 된다면 결국 연준은 SLR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부터 꾸준히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강조를 했고요. 코로나 이후 현금이 많아지니까 이걸 은행에 예금하게 되죠. 하지만 은행들은 SLR 규제는 미국 대형 은행들만 적용하는 연준의 특별 조항입니다. 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있죠. 은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인데 여기에 지급준비금과 채권까지 포함시켰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어찌됐든 코로나 이후 현금이 많아졌고 이를 은행에 예금하게 되는 과정에서 SLR 규제가 있다 보면 예금이 지급준비금의 보유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자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좋지 않겠죠.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이때 연준은 2020년 4월 SLR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포저 산정을 할 때 뭐 복잡해 보이는 시기긴 하지만 지금 미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일시적으로 제외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21년 3월 이 제외를 이제 종료했습니다. 더 이상 은행들은 현재까지 국채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 자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의 상업은행들이 낮은 예금 이자를 측정하게 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급준비금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은행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21년 4월부터 SLR 규제 완화가 다시 종료가 되니까 MMF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죠. 이에 QT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MMF 자금이 결국 이 영래포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MMF는 영래포 아니면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단기 채권은 MMF 입장에서는 상당히 듀레이션이 긴 투자처고요. 결국 영래포는 오버나잇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영래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연준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로 인해서 자산을 축소해야 되는 QT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부채도 함께 줄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채는 영래포 TGA 재무부 계정이죠. 그리고 지급준비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화량은 있지만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급준비금은 시중의 유동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SBB 파산으로 저점을 한번 테스트를 했죠. 연준이 생각하는 2조 3천억 달러가 아닌 3조 달러 무렵에서 SBB가 파산을 한 것입니다. 약한 고리가 터진 것이에요. 연준이 생각했던 지준 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시장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은행들, 중소형 은행들을 떠나서 은행의 대출이나 레포 등에 의존하는 단기금융의 기관들, 더 유동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물론 이것이 더 낮아 1조 달러 수준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은행을 제외한 기타 단기 자금에 의존하는 금융기관들은 사정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구조적으로 역마진 상태죠.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급준비금이 늘어난다고 해도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히려 지급준비금의 감소는 은행들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또는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받아서 단기 시장의 유동성의 경색이 취약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연준이 과거 QT에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단기 시장에서의 발작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결국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파산이라든지 단기 시장에서의 발작이 없어야 되기 위해서는 지준이 생각보다 풍부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3조 2천억 달러죠. 애초에 연준이 계획했던 2조 3천억 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이 적정선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테스트를 해가면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SBB 파산이 3조 달러 무렵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준 규모 선이 3조 달러라고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연준이 양적 기준을 지속하려면 은행의 지준이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된다. 단기 자금의 경색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지준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부채 항목에서 이 영래포에 쏠렸던 자금이 지준으로 오든지 영래포 자체가 줄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결국 지준이 풍부하게 유지되면서 연준의 또 다른 부채 계정인 TGA나 영래포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TGA는 재정정책에 직접적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연준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연준이 손 놓을 수 있었던 것은 TGA에서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영래포의 자금이 줄어들면서 지준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바로 SLR 예외 조치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6개월 전인가요? 그때부터 저는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죠. SLR 규제에서 익스포저를 계산할 때 지급준비금과 채권을 제외시키는 예전 방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연준이 미국의 대형 은행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아주 특별 조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부담 없이 지준을 풍부하게 가져갈 유인이 생기죠. 억지로 예금을 안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오늘은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계속해서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 그러면서도 경기 침체 없이 꾸준히 양적 긴축을 해야 한다면 과연 장기금리의 상승이 부담스러운 연준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고요. 그 부분은 SLR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장기채 금리는 연준이 용인하거나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카드가 있는 만큼 너무 낙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편안하게 시장을 관망하면서 조금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